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문 대통령의 두 번째 경고 메시지와 기업을 위한 대응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강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강하게 막다른 길 가지 말라 분명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WTO 상품무역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사실 기존에 상정돼 있던 안건이 있었지만 그거를 저희가 긴급 안건을 상정을 했고 그 긴급 안건 상정이 동의를 얻어서 이제 상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백지아 주 제네바 그 대사가 직접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규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G20을 막 끝내놓고 자유주의 무역을 선포한 일본의 그 의지와도 그다음에 세계 보편적 질서와도 어긋난 행위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청와대에서 경제 34인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오늘 사실 장소부터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요. 장소가 통상적으로 뭐 경제인들 지난 1월달에 했을 때 뭐 영빈관에 모여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충무관. 이 충무관이 사실 국무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국무회의를 하는 곳에서 사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2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시간 1시간 반이었는데 2시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제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먼저 외교적 해법이 첫 번째다. 그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에만 매몰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 단기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셨고요. 그가 또 이 민간 협력 비상 그 대응 체제를 이제 주창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경제인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한 일단 큰 얼개로서의 어떤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일단 정부의 대응이 빠르지도 않으면서도 늦지도 않은 시의적절한 이런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도 정부의 오늘 나온 대책들 여쭤보고 싶은데 장단기 대책이 나왔는데 좀 구체적이진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어쨌든 경제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참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는 이제 그 시각에 관한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첫째, 정치적인 목적들을 이제 주위에서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원인이라고 먼저 용어 정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라 한다면은 이제 뭐 몇 언론에서도 아베 일본 총리가 저렇게 강경한 태움을 당하는 것은 뭐 참여한 선거용이다. 그래서 일본의 뭐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의 다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없잖아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조야에 물론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번 사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뭐 장기적인 먼 것, 예를 들어서 독도 영유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위안부 합의재단의 지금 그 문제를 갖다 해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재단을 만들 때 불가역적,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이제 그런 의미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정부에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재단을 해산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 들려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전 정부에서 한 거라도 정부가 바뀌는 한이 돼도 국가에서 한 약속은 합의는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불신감이 생긴 거죠. 물론 저희도 일본 정부를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 신뢰해 본 적도 없고
서로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경제 문제까지 오게 되면 이거는 양국 간이 동시에 손해보는 거거든요. 네. 어느 한쪽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손해 정도를 따지면 어디가 더 많이 손해보겠냐면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양국의 이제 무역 그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은 한국은 일본하고 무역 점유율이 약 한 8에서 한 12% 정도.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점유율이 불과 3%밖에 안 되거든요. 3 내지 5%. 예.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건 우리가 좀 더 손해 많이 보겠죠. 그러나 손해 이익을 떠나 가지고 핵심적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외교적인 문제를 강조하셨거든요. 예. 첫 번째는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정말 동감하는데 외교적인 문제를 원칙은 했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이 없으시고 또 해당 부처인 외교부나 산업자원부에서도 뚜렷한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예. 어찌 보면은 참여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면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문제가 이제 경제 보복이냐 이런 부분에 논함에 있어서 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그 고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적으로 동의받지 못한 예. 아니면 최소한 대기구인 국회에서조차도 동의받지 못한 위안부 치유재단이라든가 예. 아니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그 일종의 사법적 폐로 드러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 개혁이 좀 필요로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는 재단을 해산시키고 하나는 이 사법적 폐 같이 있었던 대법관에 대한 이제 좀 일종의 그 구속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현재 어떤 경제 보복을 취하는데 이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뽑았던 예상되어졌던 그 품목 3가지와 일본이 선택한 품목 3가지가 같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반도체는 국제적으로 협업 실서가 있어가지고 이 협업 실서에서 A가 뭐가 필요하고 B는 뭐가 필요하고 이게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것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끌고 와서 진짜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경제적 침략을 한 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우리 내부 안에서라도 합의된 일치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행히 국회가 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철회 요구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일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기업인들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자 지금 위증 논란이 있었는데 뭐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안 해줬다 선임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게 또 변호사 선임도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청문회를 대부분 다 보셨기 예. 때문에 윤석열 그 검찰 쪽의 후보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밝히신 8대 금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나온 게 없어요. 뭐 위장 절입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논문 표절한 것도 없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이상한 부분이 걸려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윤우진 그 용산 윤대진 검사의 그죠. 그분은 문제가 이제 갑자기 그래서 거짓말 논란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위증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처음서부터 아마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 이제 뭐냐면은 마치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윤호진 그 사건에 본인이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안 했다고 했다가 다시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이 나오니까 다시 또 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김정민 의원하고 대화하는 과정 과정에서는 본인은 이제 그 대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절친한 후배죠. 윤대진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한 가지 본인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잠시 변호사 개업도 하셨다가 다시 검찰을 복귀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공직 특히 이제 검찰 관련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동일한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또는 유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는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아니 소개를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선임되지는 않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조항이라는 것은 돈을 수임료를 받아야지 소개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안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그 몇몇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자기가 안 받으면 다냐. 받긴 받았는데 제3자를 통해서 받은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단지 증거 없다뿐이라는 것이 증거 없기 때문에 소개만 한 건 문제가 없다. 그거는 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법 위반이 과연 소개만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제가 지금 만약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라도 임명이 되신다 하더라도 검찰이 자기의 총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아마 수사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윤석열 후보자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셔서 대국민적 스타가 되셨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조직에 충성하면 안 되십니다. 국민에게 충성해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대진 검찰국장 얘기가 딱 조직에 충성하는 게 됐어요. 자기 조직, 자기 지인, 자기 절친한 후배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검찰 개혁을 가장 핵심으로 꼽아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오히려 자기 조직을 위하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마 문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후배를 감싸려면 거짓말을 해도 되냐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지막 지푸라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여타 부정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그다음 최소한 또 청와대에서 제시한 8대 인사규칙에도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결국 이 기억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혼선 이 부분이 하나에 남아 있는 것이죠. 과연 이 거짓말이 과연 검찰총장의 어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격 사유냐라고 했을 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셨던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법 이제 36조, 37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결국 직무 연관성 부분하고 기관의 지휘성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윤대진이나 윤석열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부분들이 또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 갖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역대 사실 검찰총장 직전에 이제 문무일 총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김수일 총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수남 총장이죠.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사실 들여다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얼마나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김선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타격을 줬다고 하는 걸로 해서 수사를 해갖고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터넷 언론을 다 인터넷 여론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또 한 가지는 셀프 감금한 국정원 직원을 거꾸로 그때 당시 문제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실제로 기소하는 이런 걸로 갔었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도 유출한 것도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 편향적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일대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논의가 되고 심각한 논란이 됐지만 강행이 됐습니다. 그런 거짓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들은 이미 국민들 다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사퇴하라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오시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기자회를 통화할 때는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하고 그때 말이 사실이면 청문회에서가 거짓말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왜 국회를 존중해야 되냐면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기자를 왜 존중해야 되냐면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충족시켜주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자나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다 같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본인이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그때는 이랬었다 하고 분명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좀 야당에서는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 하고 여당에서 이제 사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은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하지만 여당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후보자가 아까 우리 강 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정치적인 완전 독립을 이룰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정치적인 독립을 만약에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의 사적 소유, 사유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독립 부분은 나가봐야 아는 일이고 가장 첫 번째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쨌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 넘겨서요. 한국당 자리 싸움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최근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맡게 되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는 내려놔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안 받긴 했지만 이게 비박계 복당파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문제로 이제 친박 비박 싸움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 박순자 문제뿐만 아니라 박순자 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김세연 위원장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이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겸직할 수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친박계가 나름대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너 좀 이걸 빌미 삼아서 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순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네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좀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발단이 된 것이 뭐냐면 예결위원장 자리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합의를 지금 박순자 위원장한테 지키라라고 하지만 황영철 위원장한테는 그 합의를 깬 거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자, 그래서 그때 경선에 등장한 게 김재원, 그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즉, 이 원내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럼 왜 그랬느냐? 최근에 관흥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인데 작년 12월에 선출되었으니까 올해 12월까지고 올해 12월 달에 재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뭐냐면 올해 12월 달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내대표를 임기까지
20년 5월, 6월까지 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당내에 재추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친박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재원 의원을 내보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합의를 이유로 해서 박순재 의원을 내보내고 홍문표 의원을 이제 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다른 또 친박계 인사를 거론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리더십이 실제로 자기 지지태가 없다 보니까 친박계에 의존한 그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계에 의존한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제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여당, 야당을 계속 이제 해봤지 않습니까? 겪어봤어요. 여당 의원들한테는 사실은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다음번 자기 총선에서 재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리트가 좀 있죠. 근데 야당에는 메리트가 뭐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당직이에요. 당직과 국회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국회법상으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이거 1년씩 나눠서 쪼개서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국회의원들끼리 품앗이에요. 일종의. 다만 이제 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황영철 의원하고 누구야 김재원 의원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 친박계가 이제 예상권을 좀 쥐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이 부분은 맞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을 박순자 의원하고 갈등이 일어난 사람은 홍문표 의원은 대표적인 복당파 친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친이 친박과 싸우면서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그렇죠. 예, 박순자 의원은 개인의 문제고요. 다시 한번 박순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신안산선 그거 자기가 본인이 이제 국토위원장 있을 때 어떻게든 간에 공기를 땡겨서 안산 시민들한테 자기 업적으로 소개를 해서 다음번 재선하겠다는 이제 좀 절박감입니다. 이게 야당 의원들은 절박감이죠. 아마 이제 우리 이제 강 교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은 그런 거 절박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맞고 이거를 친이계 친박계로 이렇게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야당일 경우에는 참 이거 리더십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여당일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권한을 갖고 있죠. 경찰 권한을 갖고 있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당을 뭘로 통제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공천권. 이거 한 가지밖에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 공천권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당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해 갔다고 형까지 받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야당 대표는 굉장히 없습니다. 다만 야당 대표가 막강하게 차기 대권 후보로서 국민들이 모두가 인정해서 월등하게 지지가 앞서간다. 그러면은 차기 권력을 보고 고개를 팍 숙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하고 나서 선출되고 나서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 서명을 하고 그게 다다음 날 번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국회 공전이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가 패스트트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당연하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선거법을 각 당의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 당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이후에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여야 3당이 합의를 합니다.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2시간 만에 또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1야당 원내대표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최소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야 간의 합의를 하는 협상 대표로서 그 자기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노력은 첫 번째로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당에 가서 의원총회에 가서 자기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이것이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거의 후반기 국회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가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관된 원칙이 적용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1년 전에 합의했던 내용이 어떤 위원회는 지키고 어떤 위원회는 파기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 가지 할게요. 예. 패스트트랙이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선거법을 안 내놨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동떨어진 안을 내놨 동떨어진 안을 냈죠. 그렇죠. 예. 근데 동떨어지는 안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세요.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게 과연 동떨어졌는지. 동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당 대표를 기회보이면 동떨어졌겠죠. 예. 그러나 국민한테 딱 물어보세요.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차라리 비례대표 다 없애자고 하는 국민 여론이 훨씬 많을 거다. 그러니까 동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확인되지 얘기고요. 않은 여론조사를 좀 얘기하시는 건 그다음에 어려운 건데.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역할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야당이에요.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당 같으면은 원내대표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야당은 원래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가운데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제가 뭐 나경원 원내대표 편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마치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안마다 지지율 사안마다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의 힘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나경원 아니요. 원내대표 입장에서. 근데 그거는 예. 지금 누누이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친이 친박 얘기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 일부 언론이나 예. 이제 뭐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친이 친박이라고 아주 여전히 쓰고 있지. 지금은 거의 친이 친박이란 말을 내부에서도 거의 쓰지도 내부에서는 않고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미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